설레는 경마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채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플러스의 박윤미입니다. 자, 오늘도 가슴 설레는 이야기, 경마 이야기를 한번 꾸며볼 텐데요. 자, 레이싱 플러스 두 번째 시간, 오늘도 역시 해설에 도움을 주실 김상윤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레이싱 플러스 이렇게 두 번째 시간 전문위원으로 나오셨는데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다양한 각도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정확한 정보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먼저 지난주 경마 결과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요, 한국 역사상, 경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바로 2주차는요, 한국 경마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상 경주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직접 계셨다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전주에 이제 가장 큰 경마, 우리 한국 경마에 있어서 한 획을 그었던 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코리아 스프린트 경주와 코리아 컵이 총 상금 7억 원과 10억 원 각각 걸려있는 아주 큰 규모의 상금이었어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레이드 경주, 그레이드 G1 경주가 미국에서도 한 30만 불부터 시작하니까 우리 7억 원의 상금 수준, 10억 원의 상금 수준이면 굉장히 큰 상금 수준이에요. 그래서 각국 60여 두 정도가 출전 의사를 밝혔을 정도로 상금이 크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참여를 하려고 했고, 실제적으로 유럽 파트 1 국가들이 우리 국내에서 치른 첫 번째 경주가 되겠고, 우리가 7월 1일 날 파트 1으로 승격한 이후에 파트 2로 승격한 이후에 파트 1으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였죠. 한 주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워요. 네. 우리 한국 경주마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보여줬거든. 실제적으로는 5위 안에 들기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중론이었는데, 순위권에 계속 진입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우리 한국 경주마의 수준이라든지 경주마를 사양 관리하는 인력들의 수준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이제 KBS에서 중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KBS 해설방송 해설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 제의를 받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KBS의 그 프로그램 중에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게 2007년도에 시행이 됐었는데 2007년도 6월 달에 다큐 3일 두 번째 방송인가 세 번째 방송이 0.01초의 세계 경마장 72시간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저에게 이제 PD가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경마가 왜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변화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경마는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좋아서 경마가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10년이 지난 이번 주에 코리아컵과 코리아 스프린트 경주가 우리 파트 2가 되면서 시행이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경마가 얼마나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을 객관적으로 해봤는데, 이번에 경마공원에 보면 비전 127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모니터, 세계 최대 모니터가 생겼고, 위니월드가 또 개장을 하고 위형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단지 그 이면에 있는 마국간의 시설, 마사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말 경마 시행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시설에 대한 투자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는 점이에요. 우리 한국 시술말이 76두밖에 안 돼. 75두인가 76두밖에. 미국이 2000두가 넘고요. 일본은 200 몇십 두 되니까. 위형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이 정도 성적을 거뒀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쵸. 물론 비전 127은 가야 됩니다. 세계 최초 4K 아주 멋진 방송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바람직한 거고 건전 문화로 가는 아주 뭐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그림을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거. 위니월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걸 빠뜨렸다는 거죠. 우리가 파트 1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열악한, 지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2022년도가 우리가 이제 1992년도에 조선 경마 구락부로 경마가 시작됐는데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일본은 파트 1으로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 2007년도에 파트 1으로 갔거든요, 일본은.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분명히 우리 한국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 주에 봤기 때문에 시행처 관계자분들 보시면 꼭 마사 지역 환경 변화 이 부분 꼭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큰 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마국간, 좁은 마국간에 버텨내지를 못해요. 근데 좋은 말들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사양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너무나도 뜻깊고 우리 한국말들의 선전이 너무나 감명 있게 제 가슴속에 왔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아쉬운 부분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우리 한국 경마가 많이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3주차는요, 추석 연휴 휴장 기간에 들어갑니다. 서울, 부경, 제주 모두 휴장에 들어가고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레이싱 플러스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시행된 경주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경주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주간 베스트 레이스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 펼쳐졌던 경주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경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첫 번째로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될 경주는요. 지난주 아주 뜨겁게 달궜었던 경주였죠. 바로 코리아 스프리트 대상 경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국 16두의 경주마가 이 단거리 최강마의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주를 벌였습니다. 자, 경주 전까지 단승식 8.5배로 인기도의 3위에 랭크되었던 홍콩의 슈퍼자키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슈퍼자키 우승 요인서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자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경주마였어요. 네. 이제 8세 거세마거든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 마필인데, 야, 이 8세 거세마를 이렇게 사양 관리를 잘해서 우승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던 그 홍콩의 역시 파트원 국가다운 홍콩은 이번에 우리 한국이 7월 1일부로 파트 2로 승격이 된 것과 같이 파트 1으로 승격이 됐어요. 전 세계 홍콩은 생산이 없는 국가예요. 네. 경주마 생산을 하지 않는 국가가 파트 1이 된 유일한 국가가 홍콩이거든요. 그래서 홍콩의 파트 1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사양 관리는 굉장히 노하우를 좀 배울만 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최근에 뭐 2015년도 두바이 골든샤인 경주에서 3위, 그다음 2위를 했었고, 전년도에도 두바이 골든샤인 1200 경주에서 3위를 할 정도로 아주 뭐 단거리 특화된 마필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거기에다 이제 한 가지 플러스 요인이 기승기수였던 카리스 티탄 기수가 과거 국제기수 초청 경주에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 주로를 경험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볼 수 있어요. 이따 말씀드릴 코리아컵에 우승했던 후지 기수도 마찬가지 국내의 주로를 경험을 해봤다라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다 전개가 너무 좋았죠. 안쪽에서 자신이 가장 즐겨 펼치는 경주가 최선입으로의 전개인데, 이 경주 자료를 보면 선행을 충분히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디드 포머로에게 선행을 그냥 넘겨주고 선입으로 안배를 기가 막히게 했던 부분이 정말 뭐 여유 있는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최적의 전개를 한 슈퍼자키는요, 4마신의 도착지로 좀 여유롭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슈퍼자키는 새벽 훈련 시간에 다른 외국 출전마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훈련 강도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저도 좀 영상을 봤었는데 한 번의 스포도 없이 좀 약한 속구보 위주의 훈련을 진행했어요. 훈련 시 슈퍼자키 상태 어떻게 보시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이 녀석 때문에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어요. 여드름이 한 6개 정도 났었는데, 아이고, 네. 그 6개 중에서 5개는 얘 때문에 났던 것 같아요, 새벽에. 지금도 조금 남아있으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안 가요. 왜냐면 새벽에 상태를 보는데 출전마 중에 상태가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가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네. 이제 금요일 날 새벽까지도 제가 3시에 나가서 이 녀석을 체킹을 하러 갔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 정도 상태가 좋았다라는 거. 물론 이제 8세 거세마 그리고 뭐 수송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마필점처럼 강하게 짜임새 있는 훈련을 시행하지 못하고 컨디션 위주로 훈련을 시행을 했지만,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그 트라이얼이라고 우리 이제 국내에서는 주행 심사라고 하는 부분, 그 트라이얼을 시행을 받았는데 1200m를 1분 08초대로 주파를 했었거든요. 그럼 한국으로 오면 한 2초 정도 느리게 계산하면 1분 10초대 1200을 주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트라이얼을 받고 이쪽에서는 뭔가 자신감이 있어요. 컨디션만 조절하자고 왔는데 그것이 성공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는 이 내년도에도 얘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홍콩에서 분명히 옵니다. 왜냐하면 네.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렇죠. 내년도에 이 정도 훈련으로 우승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올해는 첫 해였고 이런 컨디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이 중요했는데 그 컨디션 조절에 성공을 했던 것이 우승에 또 훈련시. 그러니까 조결하는 것이 꼭 세게만 해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요즘의 훈련 패턴을 보면
조교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강도보다 중요한 게 마필의 상태거든요. 컨디션이죠. 그렇죠. 그 상태 유지에 굉장히 잘 조절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컨디션을 잘 활용한 우리 슈퍼자키 좀 빨리 여드름이 들어가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한국의 자존심을 지켜준 마천 볼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천 볼트는요, 경주 전까지 단승시 57.1배로 인기도 하위권에 좀 자리 잡았었던 경주마였습니다. 자, 그만큼 누구도 우리가 2위를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덮고 결국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마천 볼트 준우승 요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전개적으로 굉장히 또 효율적으로 풀렸던 부분도 있고요. 네. 이번에 코리아 스프린트와 코리아컵의 경주 결과를 보면 좋은 말들, 입상을 했던 1위부터 5위까지 말들을 보면 대부분이 주폭이 좋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말들 중에서 마천 볼트가 보여주는 주폭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런 주폭을 구사를 해주는 네. 마필인데 그 넓은 주폭을 바탕으로 외곽에서 치고 들어왔던 부분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줬고 이런 부분들을 차관한다면 우리 경주마들도 주폭을 늘리는데 상당히 좀 주안점을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경주 전에 이제 김영관 조교사랑 잠깐 통화를 했던 네.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김영관 조교사도 그 주폭 차이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얘기를 해요. 우리 말들도 경주마들의 주폭을 늘리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 마천 볼트가 또 최근에 기대도 굉장히 됐던 워낙 출전마 중에서 한국말 중에서 가장 뒷심이 좋은 마필은 바로 마천 볼트였거든요. 마천 볼트. 오히려 마천 볼트가 원래는 코리아컵에 나가려고 했던 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뒷심이 좋으니까 당연히 1800이 유리하겠죠. 그리 나가려고 했는데 1200으로 선회를 했던 것이 마지막 순간에 1200으로 성공을 했던 것이 중요한 입상의 요인 중에 하나이겠죠. 그만큼 뭐 조교사나 마주가 잘 선택한 거예요. 네, 자 앞으로도의 마천 볼트 국내 무대에서의 활약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번 경주 최고의 우리가 인기마로 꼽혔었죠. 바로 아일랜드의 와일드 듀드와 싱가포르의 슈퍼 위너. 이는 좀 부진한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각각 10위와 9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자, 이 두 경주마 모두 레인밸류에 걸맞는 경주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이 두 경주마의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슈퍼위너의 부진 원인은 이렇게 표현드릴게요. 잘못된 습관에 잘못된 습관이 오히려 그런 역효과를 부르지 않았나. 무슨 얘기냐면 싱가포르 말들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다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대충 몸만 풀어도 좋은 성적을 거두다 보니까 얘네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교 불량, 상태 불량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는 게 슈퍼위너예요. 그 정도로 뭐 상태는 아주 최악이었다고. 저는 출전마 중에서 가장 상태가 안 좋았던 말이 슈퍼위너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마사이 방송에서도 일부러 슈퍼위너 쪽을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제가 설명을 않기를 바라고 막 이렇게 그 안 좋다고 표현할 수도 없잖아요. 그 방송에서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와일드 듀드 같은 경우는 정말 최상의 조교 상태를 보여줬어요. 뭐 조교 동영상 우리 자료화면도 나가겠지만 정말 좋았고 단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와일드 듀드 조교를 하고 계속 모래 깊이를 계속 체크를 하더라고요. 모래 깊이. 예, 모래 그 와일드 듀드가 지나간 다음에 발자국이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갔나 그러면서 걔네들 얘기로 굉장히 헤비하다는 얘기를 하고 너무 헤비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 모래가 너무 무거웠던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겠고 또한 기승 기술을 잘못 선택해 너무 좀 경험이 많고 노련한 기술을 좀 선택을 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와일드 듀드에게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근데 와일드 듀드 새벽 조교시 모습은 정말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모래가 깊어진 것이 하나의 변수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의 희생양이 바로 와일드 듀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인기마의 부진과 또 최적의 전개를 한 경주마들의 활약으로 제1회 코리아 스프린트는 복승식 315.8배, 쌍승식 766.4배 고배당을 형성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주 역시 지난주를 뜨겁게
달궜었던 경주였었죠. 자, 제1회 코리안컵 대상 경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총 6개국 16두의 경주마가 1800m의 최강마의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또 경주를 벌여줬습니다. 자, 우승은 경주 전까지 가장 큰 인기를 모았던 일본의 마저 자, 크리솔라이트가 차지했습니다. 이 크리솔라이트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워낙 뭐 앞서 있는 경주력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뭐 뛰었던 레벨 자체가 우리 한국말들하고는 수준이 틀린 그런 레벨 경주에서 계속 뛰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우승이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의 샌드주로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경주 주로에서 얘네들은 뛰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일본 말들이 다른 나라 유럽 말들보다는 유리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났고, 특히 후지 기수는 뭐 우리 북경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활약을 하고 네. 있거든요. 한국 무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후지 기수가 또 공교롭게도 북경에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벌마우 꿈이라는 마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또 잘 알고 있어요. 경주 장면을 보시면 일본에서 펼쳤던 그런 경주 장면을 그대로 연출을 해줬고, 또한 벌마의 꿈의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벌마의 꿈을 압박하면서 경주를 풀어갔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뭐 우승이 당연했다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기도 하겠지만 네. 준비도 잘 했고 여러 가지 또 요인들이 복합작용, 복합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여유 있는 낙승을 거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뭐 뛰어난 일본의 크리솔라이트는 무려 6마신의 도착 차이를 여유롭게 내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준우승을 차지한 일본의 쿠리노스타오 역시 차원이 다른 또 경주력을 선보였던 것 같은데요. 2위를 기록한 쿠리노스타오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승 기수가 어마어마한 기수였죠. 마이키 히데아키 기수는 JRA 통산 11,963승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승기수 자체의 레벨이 정말 굉장히 대단합니다. 좋았고, 네. 뭐 혈통적으로도 뭐 굉장히 뭐 좋은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고, 특히 2016년도 성적이 굉장히 좋았던 녀석이고, 최근에 뭐 5번의 그레이드 경주에서 사착 밖으로 빠진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네. 안정된 경주를 꾸준하게 보여주는 마필이었고, 순발력을 바탕으로 외곽에서, 그러니까 이 마필은 조 추첨 당시에 차라리 외곽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마필이에요. 안쪽에서 선행을 못 나가고 갇히면 못 뛰는 녀석이고, 외곽에서 선두 나가는 말을 안쪽에 두고 외곽으로 네. 서서히 경주 전개를 펼치면 자기 경주력을 더 뽑아내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외곽 게이트를 뽑기를 바랬는데 7번 게이트, 그리 나쁘지 않았고, 경주 전개를 자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경주 전개, 마찬가지로 크리솔라이트와 더불어서 두 마필이 그런 경주 전개를 적절하게 펼쳐냈던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면서 준우승을 했는데, 역시 크리솔라이트 했더니 좀 역부족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일본 현지에서도 크리솔라이트에게 졌었거든요. 여기 네. 한국에 와서는 더 많이 졌어요. 자, 역시 말씀하신 대로 경마 선진국인 일본의 이 두 경주마가 정말 훌륭한 경주력을 선보이면서 우승과 준우승 모두 차지했습니다. 자, 그럼 이젠 우리 국내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국내를 대표해서 출전하면서 가장 큰 이목을 끌었던 두 경주마 역시 최선을 다하면서 또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줬습니다. 바로 트리플라인과 파워블레이드. 자, 이 차이는 좀 있었지만 3, 4위를 기록했거든요. 여기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트리플 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경마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주마로 네. 손꼽을 수 있는 마필이고, 파워블레이드는 우리 경마 팬들이 또 올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삼관마죠. 삼관마의 자존심을 과연 지킬 것인가. 사전 인기도는 파워블레이드에게 많이 쏠려 있지만, 그리고 경주 조건 자체가 마련 경주로 펼쳐지다 보니까 3세마인 파워블레이드의 경주 조건이 상대적으로 부중 조건이 유리했던 건 사실이에요. 단지 게이트가 왼수라고, 게이트가 16번 게이트다 보니까 초반 출발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초반 포지션 경쟁에서 그렇게 완활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요. 사실은 종반 탄력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코리아 스프린트로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이 좀 아쉬워요. 김영관 조교사가 조금 아쉬움을 좀 가질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김영관 조교사는 정말 많은 걱정을 했었어요. 이 경주를 앞두고. 왜냐하면 파워블레이 삼관마에 쏠리는 관심, 그리고 트리플 라인에 쏠리는 관심이, 특히 김영관 조교사가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이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마 팬들이나 경마 관계자들 시행처에서 거는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부담감이 정말 있고. 얘네들을 쉽게 이길 수는 없는데, 네. 이걸 3등, 4등만 해도 체면은 좀 경마 팬들의 자존심은 좀 지켜주고 싶은데 제발 3등, 4등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정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면, 현장에서 인터뷰를 보면
사실은 내심은 트리플 라인에 더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는 그걸 직설적으로 표현을 못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3세마는 3세마대로의 경주를 할 것이고 4세마는 4세마대로의 경주를 펼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3세마와 4세마면 4세마가 훨씬 잘 뛰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하는 걸 봤는데 3위, 4위를 했기 때문에 김영관 조기사 내년에는 분명히 더 나은 성적이 나올 겁니다. 이제 알았거든요. 네. 뭔가가 문제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올해 3위, 4위는 정말 큰 박수를 받아도 마땅한 정말 잘한 성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우리 경마 팬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국내를 대표해서 출전한 경주마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좋은 성적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살펴본 코리아 스프린트부터 코리아 컵까지 모두 올해 신설된 국제 초청 경주였습니다. 이제 막 파트 2에 진입하면서 경마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도약이 아닐까, 첫걸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또 한국 경마의 지금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2017년에 시행될 2회 대회 역시 지금보다 더 많이 발전되기를 함께 기대해 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해설에 도움을 주실 전문위원과 함께 또 경마 이야기를 나눠보는 4인 4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경마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위원님? 경주마에 있어서 장구는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 장구를 변화시키면서 최근에 이제 성적들이 나요. 이제 경마가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경마 장구들도 발전을 하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경마 장구들을 의욕적으로 또 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조계사들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계사들이 젊어지고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변화를 주게 되고 그 변화를 주게 되는 첫 번째가 장구 변화거든요. 네. 그 장구 변화를 통해서 경주력들이 말들이 변하고 또 경주력이 더 성장하면서 단점이 보강되고 장점이 극대화되면서 좋은 성적들을 거두는 예가 많이 있는데 그런 예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꼭 경마를 분석함에 있어서 현대 경마에서는 장구 변화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경주마의 장구 변화에 대해서 김상은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주마 역시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격과 습관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습성들이 또 경주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주마의 장구 정말 중요합니다. 그만큼 경주마의 장구는 나날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자, 경주마의 장구 변화에서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요 경마에서 펼쳐졌던 STC 트로피 경주, 슬롱거 터프 클럽 트로피 경주, 말레이시아 슬롱거 터프 클럽. 우리는 이제 KRA라고 했잖아요. 네. 말레이시아 시행체는 STC, 슬롱거 터프 클럽이 이제 시행체이기 때문에 STC 트로피 경주라고 하는데 그 경주에서 출전했던 요시하라, 일본의 요시하라 기수가 기승했던 리워드 하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전에 이제 혼합 3등급에서 송재철 기수가 기승했을 때 장면을 지금 자료화면 나가는 장면을 보시면 네. 내측으로 직선에서 굉장히 치우치는 모습이 보여져요. 많이 기대죠. 예전에 기댄다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제 치우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치우친다라고 네. 표현하는데 내측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송재철 기수가 연신 좌부주를 주면서도 마피를 앞으로 전진시키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에요. 어렵겠죠. 이런 부분들만 아니면 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저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조계사는 이제 고민을 하죠. 저 녀석이 분명히 더 나올 거림이 있는데 저걸 어떻게 보강을 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어요. 뭐 국악장판도 있고. 근데 국악장판 같은 게 쓰면 이제 입이 좀 뻣뻣해질 염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편안한 장구를 먼저 쓰게 되죠. 네. 마필에 무리를 안 주고 그 장구가 바로 윗눈 가면을 이번에 착용을 시키고 STC 트로피 경주에 출사표를 던지게 됐습니다. STC 트로피 경주에서 요시하라 기수가 기승을 해서 지금 경주 장면을 보시면요. 전 경주 문명 이 한 번에 교정되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송재철 기수가 기승했을 때 지금 자료화면 비교해서 나가는 걸 보시면 송재철 기수가 기승했을 때하고 요시하라 기수가 처음에 부조를 좀 잘못 줬어요. 직선 초반에 우체측을 가하는 게 아니라 마피를 좀 알고 유도를 처음부터 좌부조를 주면서 들어갔으면 좋은데 직선 초반에 안 치우치니까 우체측을 강하게 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치우치는 모습이 보여주니까 좌부조를 계속 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보다는 많이 완화된 모습. 조금만 잘 탔으면 우승을 했는데 이건 네. 요시하라 기수가 못 타서 2등했다. 물론 이제 한국 주로에 처음 기승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아직 한국 무대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부분들이 경주력이 분명히 신장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이제 리워드 아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교정이 되면 앞으로 거리가 늘어도 훨씬 더 뛰어줄 수 그렇죠. 있는 모습을 이 경주를 통해서 충분히 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교 동영상을 지금 봐도 조교 동영상 자료화면이 또 나갈 텐데 그 전에 이제 송재철 기수가 조교할 때 보면 정말 왁벽이 심하죠. 내책 치우치는 것 때문에 송재철 기수가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할 정도로 조교 중 심한 악벽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번 훈련시 모습을 보면 조교부가 지금 훈련을 할 때 모습을 보면 지금 초반에 자료화면에 잘 안 나갈 텐데 결승선을 통과해서 1코너에서 2코너 돌아가는 시점에 보면 왼쪽에 하얀 눈가면이 보일 겁니다. 네, 바로 이 윗눈가면을 착용을 시켜서인지 두 조교 장면을 보면 마필의 안정화가 굉장히 안정된 걸음을 이번 새벽 훈련시 보여줬다는 점이에요. 이 윗눈가면을 착용을 시켰을 때의 모습이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이 훈련시에도 나타났어요. 조교 동영상을 컴퓨터도 우리 조교 동영상이 제공이 되니까 경마 팬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비교해서 보실 때 이런 장구 변화도 유심히 보시다 보면 보여요. 그렇죠. 이 실력과도 예, 정말 연관이 계속 있네요. 보시다 보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유심히 비교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이처럼 장구 변화에 따라서 경주의 결과까지도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또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일요 경마에 또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일경주에 출전했던 행운머니예요. 김혜선 기수가 이번 주에 여성 기수 최초로 통산 200승을 달성을 했거든요. 정말 네. 신발 사이즈가 220인가 그런데 그 조그만 발로 경주마에 기승해서 그 다분히 남자 못지않은 그 기승술을 보이는 거 보면 네. 그냥 너무나 이뻐 죽겠죠.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런 김혜선 기수가 일요 경마의 200승을 돌파하기 바로 전 단계 네. 199승을 달성했던 행운먼입니다. 사전 인기도에서는 당초 4위로 인기가 밀려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녀석이 주행심사시 모습으로 선행형 습성을 보였기 때문에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선행을 못 갈 확률이 높은 행운머니에게 인기가 실리지 않는 건 당연했죠. 네. 물론 이제 현장에서는 인기가 좀 더 실렸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입상을 하기 위해서 또한 데뷔전에서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해서 이 녀석이 기승을 해서 출발 직후 급 사행을 하면서 낙마를 했었거든요. 겁이 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해서 주행 심사를 다시 받고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를 했던 장구가 망사가면이에요. 망사가면. 네. 그동안에는 눈가면만 착용을 시켰는데 차안대라고 네. 하잖아요. 눈가면만 착용을 시켰는데 여기다 망사를 추가를 시켰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흙을 맞으면서도 따라가겠다. 또한 겁이 많으니까 망사를 더 보강을 해서 겁이 내는 것도 보강을 하겠다. 두 가지 포석을 가지고 망사를 추가시켜서 망사 눈가면으로 변화를 줬는데 네. 이 부분이 굉장히 효과를 봤습니다. 즉 전개상으로 보다 경주 지금 자료화면에 나가겠는데 지금 보시면 선행을 나가지 못했죠. 선행을 나가지 못하니까 지금 따라 붙는데 조금 힘들어요. 아직도 네. 흙을 맞으면 부조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고 고개도 쳐들고 좀 안 뛰려고 하는 습성도 지금 자료하면서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는 갑니다. 과거보다는 굉장히 모래 맞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익숙해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직선에서 어떻습니까? 여유 있게 우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래를 맞고 안쪽에서 최적 전개를 펼치면서 그 흙을 다 맞고도 직선에서 우승을 하게 됐던 그리고 직진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 직선에서 아무런 사행악벽이 없이 멋진 모습으로 우승을 네.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모습이라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뛰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구 변화 하나가 이 마필에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좋은 성적도 내줬어요. 조교 동영상을 보시더라도 김혜성 기수가 월요일날 조교할 때 모습 보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출발 연습까지 했는데 조교 씨 모습도 과거보다 훨씬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망사가면을 씌웠던 것이 정말 효과를 나타냈어요. 최근에 망사가면, 눈가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심히 살펴보시고 경주 분석에 참고를 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주마의 장구 변화가 업데이트가 될수록 계속 경기력도 향상되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승인 장구의 신청 및 해지 내역은요, KRA 홈페이지에서도 여러분들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경주마 정보에서 승인 장구 메뉴로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마가 있다면은 꼭 승인 장구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경마 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궁금하마 시간입니다. 자, 매주 방송이 업데이트 되면은 자유 게시판에 경마에 대해서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김유풍님과 007님께서 궁금증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두 분 모두 레이팅 시스템에 대해서 승급 점수와 부담 중량에 대해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군 점수 체계에서는 1위까지 5위까지 예전에는 뭐 자동으로 승군 점수에 따라서 승군을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경마 팬들 항상 뭐 출전표에 다 공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아주 뭐 쉽게 알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승군 최소 우승을 하게 되면 당의 경주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우승마에게는 최소 5포인트를 기본적으로 줍니다. 그러면 35포인트 이상이 승군을 하게 된다면 얘가 30포인트를 가졌을 때 5포인트 우승을 하게 된다면 승군을 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얘가 우승 못하면 몇 포인트를 줄 것이냐. 이게 바로 이번에 핵심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마사의 경주체계 개편 하는 분이 나와서 정확히 표현했던 것이 이제 아침에 이제 마사 해설 방송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이 승군 착수 때문에 가냐 안 가냐, 이 가냐 안 가냐 표현을 정확히 그분이 했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합니다. 근데 가냐 안 가냐? 아침 마사의 방송에서 했으니까 저도 원래는 안 하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승군 때문에. 왜 우리말보다 센 말이 있었는데 지금 팬이 궁금해하시는 게 아마 그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마가 있는데 내가 2위 승군에 걸려 있어요. 근데 얘가 분명히 우승을 하고 내가 2등만 해도 승군하는데 2등으로 승군하는 것보다는 우승으로 승군하는 게 상금 획득면에서 유리하니까 여기서 한 번만 참아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레이팅 제도에서는 그거를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단지 이제 유추는 할 수 있어요. 계속 보시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시면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이거 몇 점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설명은 드릴 수가 없어요. 단지 이번 주에 치러졌던 경주를 통해서 제가 이 승군 점수, 승군을 하게 되는 승급이죠. 승급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9월 11일 날 일요경마 3경주로 펼쳐졌던 경주예요. 당초 이제 인기 1위였던 정글 드러머가 준우승을 했고 러너퀸이 우승을 했던 경주입니다. 김혜성 기수가 우승을 하면서 통산 200승을 달성했다. 오늘 김혜성 기수 일부러 그래서 이 장면 골랐어요. 김혜성 기수 축하해 주려고. 정말 좋아하시네요. 아까 전에도 칭찬해 주시더니.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발 사이즈 그 조그만 여인네가 남자들도 저도 발은 220인데 저도 좀 예뻐해 주세요, 위원님. 그 남자들도 쉽지 않은 200승을 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잘 타주니까 성실하고. 그 러너퀸이 우승을 했을 당시 모습을 보면 이게 아까 설명을 드렸죠. 우승마에게는 기본적으로 몇 포인트를 준다? 5포인트를 주죠. 그러면 기준마, 그러니까 경주의 기준마를 선정을 해가지고 우승마에게는 5포인트를 주고 2, 3위마에게는 5포인트 이하 최소 2, 3포인트씩을 주게 돼요. 근데 2, 3포인트라는 것은 좀 자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가감이 있는 거고 우승마에게 5포인트를 준다고 그랬죠. 근데 이 경주의 기준마가 뭐가 되냐. 경주를 끝나고 레이팅을 다시 책정을 하는데 이 경주의 기준마는 큰 경주력에 변동이 없는 말을 핸디캐퍼가 임의적으로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주의 기준마는 바로 정글 드러머가 됐죠. 정글 드러머가 사전 인기도 그대로 자신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경주력을 그대로 안정적으로 냈기 때문에 정글 드러머는 기존의 자신의 레이팅 점수인 30점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기준마가 됐고요. 그 정글 드러머를 이겼던 러너퀸은 그 당시 30점으로 레이팅이 똑같았지만 정글 드러머를 이겼기 때문에 5포인트가 추가가 돼야 되죠. 그럼 35포인트가 된단 말이죠. 근데 35포인트에다가 추가로 되는 게 있죠. 1마신에 최소 2포인트를 올리게 돼 있어요. 착착. 그러니까 기준마 대비 도착자가 1마신이 넘어가면 1마신을 최소 2포인트를 계산해요. 근데 정글 드러머와 러너퀸의 도착자가 얼마냐? 1과 4분의 1마신이에요. 1과 4분의 1마신이니까 이거를 핸디캐퍼들은 3포인트로 1마신에 2포인트, 4분의 1마신을 1포인트를 줘가지고 3포인트.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애매한 거예요. 1과 4분의 1마신이니까 그냥 2포인트만 줘도 되는데 3포인트를 더 줬다라는 거예요. 한 포인트를. 그러네요. 우리 그 저번에 레슬링 올림픽 때 보니까 원포인트 가지고 얼마나 금메달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여하튼 3포인트를 줘서 얘가 38포인트 이상이 됐기 때문에 35점 이상인 국4군으로 승군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 경주를 보면 우승마에게는 5포인트를 준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1마신에 최소 2포인트를 계산을 한다. 최소 2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게 좀 자의적인 부분이 있죠. 단지 이거는 2등급에서 5등급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1등급과 특별 대상 경주는 이 계산 방식에서 저희가 돼요. 그렇더라도 1등급과 특별 대상 경주는 뭐 우리가 뭐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으니까 2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거를 미리 출전표가 나왔을 때 좀 보신다라면 우승 가능마, 얘가 어느 정도가 기준마가 되겠다라고 먼저 유추를 해본다라면 좀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나오겠죠.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3세마들, 어린 3세마들이 이제 3등급이나 2등급에 올라가서 높은 부담 중량을 계속 부여받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57kg, 58kg 달면 이 3세마들은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근데 마필에 무리가 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레이팅이 1포인트 정도가 승급하겠는데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면 마방에서는 승급을 감행하는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지 3이라도 해서 3이라도 해서 1포인트를 쌓으려고. 왜냐하면 얘가 승급을 하게 되면 부담력 팍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마필에 무리가 안 가니까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예전에 치면 뭐 3위승군 정도를 감행을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필에 무리를 주지 않게 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 마방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교사별 스타일 그런 것들을 쭉 분석을 해보시다 보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참고를 하셔야 될 걸로 보여져요.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이팅 시스템에서 각 경주마다 부담 중량이 부여되는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부담 중량이 이제 부여되는 것은 일요일 날 12시에 핸디캡 중량이 발표가 됩니다. 이제 핸디캡 중량이 발표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부분의 경주가 핸디캡 경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핸디캡 중량이 발표되고 그 핸디캡 중량 2포인트가 1kg거든요. 부담 중량. 핸디캡의 예를 들어서 최고 부담 중량마가 강아지라는 말이 있어요. 강아지가 60kg를 받았다. 근데 개보다 레이팅 포인트가 2가 낮다면 핸디는 쭉쭉 떨어지는 거죠. 여기다 이제 암말은 기본적으로 2kg 감량을 주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갈 수 있는데 등급별 최고 최저 부담 중량이 있어요. 1등급부터 나머지 등급까지는 최저 부담 중량은 51kg입니다. 같아요. 예전에는 51kg가 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별정 경주 최저 부담 중량은 48kg, 핸디캡 최저 부담 중량은 50kg였는데 이걸 51kg 올린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미씨도 뭐 이제 나이가 우리 저보다는 한참 아래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제 키도 크고 요즘 애들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요즘 애들은 키도 크고 우리보다도 신체 발육이 좋기 때문에 이 50kg 이하를 맞출 수 있는 기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최저 부담 중량을 51kg 갔던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 부담 중량은 이 1등급에서는 60kg로 제한을 합니다. 과거 핸디캡 경주는 막 63kg, 64kg를 주다 보니까 마필들이 굉장히 무리를 줬고 또 그런 부담력을 피해서 일부러 별정 경주에 출전하는 이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1등급의 핸디캡 최고 부담 중량의 상한선을 60kg 줬고요. 2등급은 59kg, 3등급은 58kg, 4등급에 58kg.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3등급, 4등급의 3세마들이 성장을 해서 58kg 최고 분용을 받았을 때 그 3세마들의 58kg는 어마어마한 무게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승급을 감행하고 부담력을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걸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5등급은 최고 부담력이 57kg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담 중량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또 질문 좀 드릴게요. 자, 남방구 말은 분기별로 감량이 더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이유인가요? 그거에 이제 같이 맞물려서 나오는 말이 2, 3세 저연령마.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애들이 핸디캡 경주에서 2세, 3세라고 그래서 뭐 저기 2등급 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잘 뛰면 뭐 초고속 승부에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올라가서 나이도 어린 애들이 유치원생들이 지금 고등학생들하고 하는데 등짐 똑같이 들고 뛰어야 되는 이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게 개편이 됐습니다. 분기별로 감량폭을 줘요. 그래서 2세마 같은 경우는 4분의 1분기, 1, 4분기에서는 3kg 감량, 그리고 0.5kg 감량을 줘서 4, 4분기에서는 총 1.5kg의 감량을 줘요. 왜냐하면 2세마들이 연말에 가면 성장을 하니까 감량폭을 조금씩 줄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3세마들도 1kg, 1, 4분기에 1kg 감량을 시작해서 2, 4분기 0.5kg, 그 다음에 3, 4분기, 4, 4분기에서는 이미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감량이 없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남방구 말들의 감량폭이 커요. 그게 3세 남방구 말들이 4분의 1, 4분기에 가면 2kg 감량을 줘요. 그러면 1kg 감량이 더해져서 2kg 감량. 얘가 암말 같으면 암말 2kg 감량에 여기에 플러스 2kg가 또 감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감량을 남방구 말에 왜 줘야만이 되냐 하는 부분인데 남방구 말들 최근에는 많이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이제 뉴질랜드산이나 호주산 말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왔죠. 근데 최근에 안 들어왔던 이유는 미국 경기 침체로 인해서 굳이 남방구 말들을 살 필요 없이 미국의 좋은 말들을 싼 값에 사올 수가 있었는데
이게 미국이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경매가가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이제 눈길을 우리 한국에서는 뉴질랜드나 호주산으로 호주산. 돌려야 되는데 또한 말들은 이제 계절 번식 동물이에요. 그래서 봄에만 생산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북반구에서 생산한 말들이 다시 유럽이나 미국 시스 말들이 가서 또 생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생산한 말들은 또 싸요. 같은 혈통인데도. 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죠. 그쪽으로 가겠죠. 근데 북반구의 말들, 반구별 연령 가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연령 기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구의 자전축이 23.4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남반구와 북반구의 쥐는 일조량이 틀려요. 말은 아까 계절 번식 동물 봄에만 난다고 그랬죠. 네. 그럼 봄, 가을이 남반구와 북반구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세 때는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나이를 그냥 바로 가는데 2세가 올라가면서 북반구 말들은 1월 1일 기점으로 가산을 하고 남반구의 말들은 7월 1일 기점으로 나이를 한 살 먹어요. 그러니까 애민살을 먹는다는 표현을 하죠. 우리 예전 엄마들이 네, 할머니들 네. 애민살을 먹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애민살을 먹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남반구 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죠. 근데 조교사들 입장에서는 이 남반구 말 사왔더니 부담 중량에서도 불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원래는 예전 별정 경주는 있었어요. 남반구 말들 감량 주는 게. 네. 이번에 우리 코리아컵의 인펀트리가 4세 남반구 말이었어요. 그래서 0.5kg 감량이 들어갔는데 그런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상태 불량, 조교 불량으로 보이지도 않았던 상황인데 여하튼 핸디캡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핸디캡에서도 반영을 하자 해서 올해부터 그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뉴질랜드, 호주산 말들이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또 경주 분석에 있어서 참고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과 그리고 레이팅 시스템에서의 승급 조건과 부담 중량 부여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레이팅 시스템을 도입한 지 어느덧 2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하지만 이전 군책에 익숙하셨던 팬들에게는 조금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생소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레이팅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이렇게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나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레이싱 플러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소감 어떠신가요? 그냥 재미있었네요. 그리고 첫 방송인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피곤했어요. 어제 그냥 하루 종일 새벽까지 코리아컵 해설 때문에 그냥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었는지 오늘 잘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처음에 소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확한 정보를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로 저까지 오늘 많이 배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금주에는요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